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021년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왜 영업 적자가 나왔는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33,70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5,7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 87% 선으로 2020년 말보다 16%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한국엔컴퍼니가 30.67%를 소유하고 있고요. 조양래씨가 5.67%, 국민연금이 6.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40.17%로 최대 주주인 한국엔컴퍼니의 지분율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조양래씨의 지분율을 합쳐도 더 많은 지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 경영에 간섭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자본이 말이죠. 손익 내용으로 와서 매출은 2조 9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8% 정도만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8%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증가했으므로 스루풋은 0.5%뿐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스루풋율은 마이너스 0.8%로 안 좋은 적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업 적자는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매출원가 개념보다는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게 스루풋 회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 운영비용이 10.5%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가 생산성이 0.95로서 전년보다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88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비율로는 223.4%가 하락한 셈입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412억 원이 적은 영업손실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특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상승 압력에 대응해서 회사가 재고를 그만큼 줄인 것이 영업 적자 폭을 줄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고자산 명세에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848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4억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금액을 합계액을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한 것이죠. 재료비율은 9.4%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0.5%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과 판매 관리비의 합이 비성분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두 개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6,326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3.1%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2.5% 하락입니다. 직원 수는 87명이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9,38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전년보다 1.8%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금액이 지급수수료로서 전년보다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가공비는 1조 1천억 원대로서 총 제조비용의 49%로 증가했습니다. 전년은 45%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은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은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P는 회사가 제시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Q 총 제조 비용은 스카이어 홀딩스가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가감해서 역으로 산출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703억 원인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848억 원이 감소했는데요.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액은 145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703억 원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달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BWCAI의 증감, 즉 원재료 등의 그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갭2로서 금액이 남는데, 추적한 결과 이 차이가 미착품의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의 기준도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 범위에서 미착품만 뺀 것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견 합리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편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표준적인 것은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로 해야 정확한 총 제조 비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원재료 비율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총 제조 비용에서 그게 역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단계로서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63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도 6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63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100억 원의 재고가 어디론가 날아갔는데, 그것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 및 폐기 손실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9년은 일치하는데, 아깝게도 2021년에 2100만원 차이가 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영지표로 와서요.
재고 회전율은 14.8%로, 아니 14.8회전으로 상승을 했고, TOE 생산성은 0.95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결과 경험에 의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회사가 우리는 분식회계를 할 일이 없다 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제품 가격 하락이어야 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면은 재고 버퍼율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요. 전년보다 7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04로 전년보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3.1회전으로 전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속도가.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6.6회전으로 좀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원재료 확보에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빨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장 구조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고가 15회전 정도면은 적어도 그거하고 유사하게 수금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3회전이니까 1년에 4개월에 한 번 정도 수금한다는 꼴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타이어 메이커들이 대부분 수요처가 그 교환용도 있겠지만은 이제 완성차 메이커에 납품을 한다고 볼 때 그만큼 그 갑을 관계상 약자의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반중 추론과는 달리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20회 이상 상승했고 20% 이상 상승하였고 원재료 가격은 제품 가격은 9.3%밖에 인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WCA 회전율은 그 상승된 것은 그 외부 요인의 이 가격 금액의 상승 충격을 내부 재고 관리로 장애를 극복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은 9.3%가 증가했는데 원재료 가격은 대부분 20% 이상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원재료 상승률분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지 못한 게 근본적으로는 영업손실 발생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완성차 메이커와의 납품가 협상이 관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3,87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 및 관계기업은 44.6%로 1%가 증가했습니다. 세후 현금 순이익은 3,681억 원으로서 이 현금 수익률로는 6.2%, 전년보다 2.9%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1,86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21%로 증가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대부분 이익배당으로서 1.3% 선입니다. ROE. FEM 최종 1317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0.6%로 전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88.8%에서 90%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1.9배로 전년하고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루풋 회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전략보다 손쉬운 그 사업계획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도구로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업계획의 플랜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은 역으로 납품 가격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C플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구체적인 노중은 나중에 별도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C플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견적가라고 얘기를 해보죠. 매출 재료비가 1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20% 올랐기 때문에 146만 5천원은 실제 들어갔다. 그러면 운영비용은 또 현실적으로 10%가 증가했지만 내년에는 15%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업손실 888억이 났는데 반대로 흑자 888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계산을 하면은 24% 현재 단가보다도 24% 증가한 금액으로 납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납품 평균 가격은 291만 5천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C플랜을 back to basic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견적가를 냈으면 그 구매를 하는 쪽에서는 절대 견적가격대로 승인을 해줄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뭐 협상을 통해서 내고를 했다고 보면은 운영비용은 실제 운영비용 10% 정도 올린 것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자가 났는데 그거 한 150%만 전환해보자. 우리도 그 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 메이커도 그렇게 협상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전년도보다 15%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납품 단가가 2022년에 협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으로 아마 그 한국 타이어는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계약이 성사됐다면 실제 액추얼 플랜은 A 플랜으로서 매출 재료비가 20% 인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필히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루풋율이 58% 실적인데 60%까지 올려보자. 그렇게 하고 재고 회전율을 고생해서 14.8회전을 했는데 이 회전율을 유지해보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50만원에 납품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협상 가격보다는 실제 더 받는 효과가 나서 영업이익은 더 확보될 확률이 높다. 이런 전략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점을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업계획 목표 ABC 플랜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서 그 회계 투명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 갭들이 A, B, C의 갭들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갭들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분석한 그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모두 적용을 해 봤는데 그 갭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 홀딩스의 스루프 회계 분석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에 집중할 것이며 회계 투명성이 ESG를 요구하는 현 시대에 적합한 회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